안녕하세요. 네. 시험지는 다 있으시죠? 네. 시험 보신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없으신 분은 아까 사무실에서 제가 미리 좀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보시죠. 이번에 서울시 이제 올해 19년도 처음 시험을 실시한 겁니다. 그랬는데 원래는 국가직이 보통 처음 시작해서 그 한 해 부분에 대해서 경향을 얘기하는데 올해는 서울시가 상반기에 시험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제 처음으로 먼저 개시를 했어요. 근데 서울시 스타일 자체가 일반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출제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부분과 출제위원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뭐죠? 자체적으로 이제 시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 유형 자체가 서울시는 다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직이나 지방직. 오히려 국가직이나 지방직보다 뭐죠?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시험은. 그래서 서울시 시험을 보면 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공을 보면 전공 서울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올해 스타일로 봤을 때는 딱히 어렵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올해 시험이 어렵다는 개념이 아니고 경향 자체가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직하고 서울시 부분하고는. 그러니까 국가직과 지방직은 시험 보는 스타일 자체가 같다고 봐요. 그런데 서울시는 오늘 봤을 때 이번에 그 시험 봤을 때는 조금 약간 경향을 달리합니다. 작년하고 또 경향이 또 틀려요. 원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면 안 되는데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출제위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해마다 출제위원들을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 자체 부분이 조금 경향 자체가 작년하고 좀 다르게 출제됐다 볼 수 있어요. 그 경향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 구조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구조 딱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기초구조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2편에서 하는 부분 있죠. 구체구조하고 그러니까 철공 콘크리트하고 철골 구조하고 그 다음에 구조 계획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관한 내용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19년) 상반기죠. 상반기. 서울시 상반기 9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반 구조에서는 다른 데서는 원래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일반 구조에서 총 합쳐서 한 8문제? 8문제, 작아도 7문제입니다. 역학 3문제하고 합쳐서 보통 10문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일반 구조에서는 기초구조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구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목구조하고 조족구조하고 했던 게 뭐죠? 엄청나게 허무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기초구조 부분이 나왔는데 그 기초구조가 어렵게 나올 수는 있죠. 그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회 경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험마다. 그러면 그 시험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되죠. 정말 서울시 부분에서 출제위원들이 한 부분은 정말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면 정말 요구도 먹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죠?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고 안 어려울 걸 떠나가지고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일반 구조에서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은 지켜줘야죠. 그죠? 그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국가직과 지방직은 그걸 원칙을 지켜서 해나가는데 서울시는 그러면 아무 어떤 틀도 없이 문제를 출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출제위원들이. 출제위원들이 잘못인지 아니면 뭐죠? 출제를 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구성을 했을 때 위에서 지시 전달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출제를 하면 정말 안 돼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잘못 출제를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타도 하나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타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좀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내면 시험 보는 사람들이 뭐죠? 출제 경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출제 경향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안 어려울 건 아니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일반 구조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목구조에서 적어도 뭐죠? 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던 게 한 문제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구조 통틀어서 한 문제를 낸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원칙을 거의 뭐죠? 쓰지 않고 나온 부분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역학입니다. 구조역학 부분. 구조역학이 보통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구조역학이 한 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몇 문제가 나왔냐면 구조역학이 5문제가 나왔어요. 5문제가. 5문제. 5문제가 나왔어요. 구조역학도 마찬가지. 구조역학이 5문제가 되면 시간 관계상 문제를 다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계산기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 문제를 5문제를 내면 그래서 보통 국가직이나 뭐죠 지방직은 3문제 선에서 냅니다. 또 3문제도 적게 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5문제까지 나오면 여기서 이제 내야 될 문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5문제까지 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5문제 나올 때는 뭐냐면 예전에 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교수들한테 이제 문제를 뭐죠? 내달라고 해서 봉투에 대해서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경향을 전혀 모르고 할 때 그때 역학 문제 6문제 7문제 제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서울시는 역학 문제가 비율이 좀 높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런 형태고 작년부터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어요. 이제 재작년부터 문제가 공개됨으로 해서 근데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태를 가지고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혀 원칙과 그런 부분이 없이 내면 서울시는 상당히 욕들어 먹죠. 어떻게 보면 5문제인데 그나마 미안했던지 5문제 역학 문제 5문제가 뭐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역학을 조금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을 것 중 하나가 역학 솔직히 역학 어려운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반드시 해달라고 했던 거 있죠. 판별식, 단면의 성질, 재료의 성질, 그리고 처짐이나 뭐 처진각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단면의 성질, 뭐 단면 이차 모멘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정도는 공식 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만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전단력 구하세요. 그 다음에 뭐죠? 발력 구하세요. 휘 모멘트 구하세요. 이런 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비전공인 분들도 그렇고 하면 어렵다고 그랬기에 그런 거는 포기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부정적 안 해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역학 부분의 5문제를 놓쳤다는 얘기는 시간이 없든지 아니면 뭐죠? 아예 역학을 안 했든지 이렇게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역학을 포기하지는 마시라고. 시험이란 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역학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역학을 포기하면. 물론 역학 부분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는데 특히 뭐죠? 비전공인 분들은. 비전공인 분들은 수업 시간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면 설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전공인 분들은 그나마 설명하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무사히 이해가 되는데 비전공인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 문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이과가 아니고 그 공학 쪽이 아닌 부분일 경우에는 계산 문제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빼고는 수업 시간에 제가 역학 부분을 별도로 빼내서 수업을 하고 있죠. 제 말고 또 이관 선생님도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부분 수업을 뭐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학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 시험이 또 있잖아요. 130명이죠.
정확한 133명이죠. 예. 뭐, 다 그냥 붙어라 이 얘기예요. 예? 아니, 행정직도 아니고, 한 시 자체 내에서 133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인원수입니다. 서울시 인원수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 고생 많이 했다. 너희들 고생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합격하고 가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얘기했죠. 과락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전공인 분들과 비전공인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학 문제가 많이 나오면 비전공인 분들은 과락이 나와요. 또 올해 서울시험은 영어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어려우니까 어차피 지금 건축적인 영어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영어에서 이거 영어에서 과락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어 과락이냐 구조 과락이냐? 뭐 그 두 개에서 이제 고민하게 돼요. 그나마 그래도 뭐냐면 뭐 영어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전공이 아닌 분들은 영어에 자신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넘겼겠지만 구조에서 또 뭐죠? 얘네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못 따면 힘들 수가 있겠죠. 또 과락이 나오고 하면 계산 문제가 또 꽤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중 하나인데, 역학은 정말 어려운 문제, 역학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나중에 풀이하겠지만은 역학은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5문제 나왔지만 쉽게 나와서 용서는 해주는데, 그래도 5문제 정도는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많더라도 3문제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돼야 돼요. 4문제나 한 문제 차이가 많이 나니 한 문제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5문제냐 4문제냐의 차이는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 차이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출제가 된 부분 중에 하나가 구조 계획이죠. 구조 계획. 구조 계획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 구조 계획에서 2문제. 한 문제는 쉬운 문제, 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철근 콘크리트, RC. 그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6문제. 그 다음에 5번, 철골, 강구조. 강구조 문제, 5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합이 20문제, 20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맞죠? 9개, 11, 뭐야? 맞죠? 아닌가? 6개, 8개. 한 개 모자라는데? 응? 철구 구조 5문제, 철근 구조 6문제, 구조기 부분. 맞죠? 구조 5문제 맞고, 구조 계획 2문제 맞고, 철골 구조요. 하나. 자, 뭐 나중에 보고 이게 7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맞죠? 맞죠? 철근구조 7문제. 일단 나중에 보고, 보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구조 부문이 기초구조가 1문제밖에 안 나오고, 역학이 5문제 나오고, 구조계획 2문제, 구조계획 3문제였나? 하나, 둘, 2문제 맞네. 2문제 맞아요. 철근 콘크리트 7문제일 겁니다. 2문제 맞아요. 이렇게 돼요. 철근 콘크리트가 7문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 이 경량은
올해 하반기 서울시도 거의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국가직과 지방직은 이 경향이 아닙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은요, 지금까지 계속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반 구조에서 나오는 그 경향의 문제들, 그 다음에 구조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치우쳐서 나오는 경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경향은 서울시 경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딱 보시고, 아, 일반 구조 부분이 비율이 좀 작고 뒤에가 이 편 쪽이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고, 그리고 철공 콘크리트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조역학 비율이 높고 철공 콘크리트에서 또는 강구제에서 무슨 비율이 계산 문제 비율이 좀 높다는 거, 그걸 생각을 조금 하시고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지방직은 이 경향 아니에요. 지방직하고 국가직은 물론 올해 국가직 시험 나오면 지방직 경향도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제가 얘네는 서울시 경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향은 이 하반기도 이 경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그 위원회가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이거 이제 파트별로 이제 된이고, 난이도 부분은 난이도를 따지면 상난이도, 그 다음에 중난이도, 그 다음에 하난이도 이렇게 나눠주겠죠.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상난이도 문제가 총 몇 문제냐면 6문제. 제가 볼 때는 6문제입니다. 6문제. 그 다음에 하난이도 문제 보면 바로 답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난이도 문제는 7문제. 중난이도 문제, 그럼 몇 문제죠? 7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상난이도가 6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죠? 총, 그러면 이거 빼면 몇 개 맞는다는 얘기죠? 14개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상난이도를 제외하고, 물론 상난이 중에서 극상도 있어요. 극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상난이로 분류한 것 중에 하나를 뺀다 그러면 14개. 그럼 14개면, 얼마죠? 70점이죠. 그럼 제가 볼 때는 70점 정도입니다. 70점. 그러니까 요번에 합격자 컷은 70점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0점, 구조에서 70점 정도 나오면 합격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평균 말고,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70점 정도, 구조에 70점 나왔다 그럼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이세요? 물론 영어 과락 빼고요. 영어 과락 빼고 자기 구조 점수가 70점 나왔다 그러면 올해 서울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평균은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난이도 된다면은 한 55점? 한 55점 된다고 보시면 돼요. 55점. 그러니까 55점인데 그게 이제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55점 정도의 평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 냈을 때 55점. 알겠죠?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합격의 컷도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70점, 구조에 70점 맞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영어 과락 빼고 다른 거 과락 빼고는 거의 합격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구조가 70점 나왔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구조가 70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조가 55점 선을 잡아야 됩니다. 55점 선을 잡고 다른 과목 점수를 맞춰 봤을 때 이제 점수가 합격 컷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 합격이 되려고 하면 구조가 몇 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55 이상은 돼야 돼요. 55 이상은 돼야 구조는 뭐죠? 합격할 수 있는 컷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내가 합격이다 생각할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에요? 구조가 70점이라고.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됩니다. 구조가 70점 맞으면 아마 합격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수 자체가 뽑는 인원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뭐 영어 점수도 어렵고 한다 그러면 컷 자체가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컷이 몇 정도? 70까지는 안 돼요. 컷이 70까지는 안 되고 60 몇 점 정도 되겠죠. 60 몇 점 정도인데 이게 60 중반이냐 아니면 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중반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그게 돼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경향이 상당히 문제.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풀면서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험은 A형 시험지입니다. A형 시험지.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한 게 아니고 뭐죠? 심화 이론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심화. 그게 제가 얘기했죠. 심화 이론 수업하면서 아마 심화 이론 수업 들었던 분들은 뭐 손쉽게 답을 찾았을 겁니다. 얘네 부분은. 기본서 681페이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9년 교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서 681페이지 나와요. 그리고 철골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지고 지진 하중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을 보시면 1번은 심화 과정 안 했더라도 1번은 기본 과정 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철골 중간 모멘트 골조, 그러니까 골조 시스템 중에서 중간 모멘트 골조는 반응 수능 계수가 얼마죠? 4.5거든요.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기본 이론을 하신 분들도 거의 다 보게 됩니다. 근데 2, 3, 4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데 2, 3, 4 중에서도 심화 과정 하신 분들은 4는 몰라요. 왜? 4는 수업 시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4개를 다 알아서 답을 찾는 것은 뭐예요? 하난이도. 아시겠어요? 보기 다 4개 다 하는 것은 하난이도. 그래서 1번을 내가 중난이도, 상난이도 문제로 뽑은 거예요. 심화 과정 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래도 기본 과정 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난이도. 이게 제가 수업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내진 부분에 관한 문제가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게 철골 중간 모멘트 골조가 나왔잖아요. 근데 더욱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은 기출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보기둥 접합부의 최소 0.02 라디안 이거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횡력이 작용하죠. 지진력이 같이 작용합니다. 그럼 옆으로 흔들면 얘네 부분이 이만큼의 뭐가 생겨요? 층마다의 변이가 생기죠. 그때 층의 변이 생길 때 여기서부터 각을 재면 이 각이 바로 라디안으로 표시한다고요. 그게 얼마? 0.02 라디안이 되죠. 이게 철골 중간이니까 그렇지. 이게 철골 뭐가 되면? 특수가 되면 뭐가 돼? 0.04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치수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심화 과정 때 설명드렸던 부분 중 하나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인데 이 동그라미 3번은 지금까지 기출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7급 기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한 번도 기출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심화 과정 하면서 이거는 출제가 안 됐지만 이 부분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했던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보의 춤이 얼마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렇죠? 750이죠. 750ml를 초과하지 않으면 시험 결과 없이 중간 모멘트 골조 인정합니다. 그런데 750을 뭐하면? 초과하면 중간이 안 된다 그랬죠. 뭐죠? 보통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출제가 안 됐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예상 내용으로 이거는 체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보의 춤이 크면 클수록 보가 먼저 파괴되는 게 아니고 기둥이 먼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진력이 견디는 부분에 관한 형태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으로 제일 낮은 보통으로 본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4번은 뭐 일반적인 보행, 소송, 힌지 영역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심화 과정 때 설명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 과정만 듣고 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죠. 2번 문제는 하난이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중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문제는 역학 문제 중에서 뭐가 되냐면 뭘 물어봤냐면 단순보의 등분파 중이라면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솔직히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역학 문제지만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공식을 아느냐 모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분파 중이 작용하여 처짐이 발생했다. 단면 높이 h를 2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2h로. 증가했을 때 그때 보에 작용하는 최대 모멘트와 처짐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죠. 등분파 중이 작용하죠. 그럼 여기서 얘네 값이 이렇게 작용하면 얘네 등분파 중 작용하면 얘네 최대 힘 모멘트는 여기죠. 그렇죠? 얘네 최대 힘 모멘트는 얼마죠? 8분의
오메가 1의 제곱이죠. 그렇죠? 이거 하나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중 하나예요. 그거 지금 하나 부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딜 봐도 뭐가 없어요? H가 없어요. 여기 어딜 봐도 H가 없다고요. H가. 무슨 말이세요? H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의 높이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죠. 2배로. 그 증가시키는 거하고 힘 모멘트하고 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 힘 모멘트로 뭐하다? 동일하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번 아니면 뭐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4번까지 딱 가야 되죠. 얘네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될 게 외우셔야 될 게 처짐이죠. 처짐. 그죠? 시점 부분의 최대 처짐은 등분파 중일 때 얼마죠? 384 2i 분의 5 오메가 1의 4승이죠. 이건 뭐 기본이죠. 얘네 부분. 그죠? 이거 아느냐 뭐냐고요. 근데 여기서 i는 단면이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12분의 BH 3승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누구하고? 처짐하고 누구하고? 높이 H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죠. 세제곱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세제곱의 반비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아이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처짐은 줄어든다.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하면 처짐은 여기 나오는 H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이거. 계산한 문제 아니니까. 그죠? 처짐은 H 세제곱과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럼 H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2H 집어넣으면 되죠. 2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H 대신에 2H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넣어요? 8H 세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처짐이 얼마? 8분의 1이죠. 8분의 1. 그렇죠? 8분의 1이죠. 8배가 아니고 8분의 1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휨 모멘트는 일정하지만 보의 두께를 증가시키면 처짐이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한다고요. 처짐이 감소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8분의 1로 된다는 것은 처짐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8분의 1만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기본서 3-132페이지에 나오죠. 3-132페이지. 이것도 기본 과정 때 역학 설명하면서 역학 수업할 때 설명을 드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기본이니까. 3번 문제, 하난이도 문제죠.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올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철근에 대한 상세 설명인데 답은 2번입니다. 기본서 390페이지 나오고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출이에요. 이거는 주철근의 90도 표준 갈고리는 구분인 끝에서 철근 지름의 몇 배? 몇 배? 12배죠. 12배. 6배 아니죠. 12배. 이상 더 연장돼야 된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상난이도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중난이도 정도 되죠. 이거는 중난이도. 그렇죠? 얘네도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서 654페이지에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얘네 부분은. 뭐 구하는 거예요? 세장비 구하는 거예요. 세장비. 세장비 구하는데 지금 뭐냐면 세장비 구하는데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축? 강축. 이게 무슨 축? 약축.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뭐라고요? A, B. 이게 뭐라고요? A, 강축. 왜? 이쪽과 이쪽으로 잘 휘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축? B축, 약축. 그렇죠? 왜? 이쪽과 이쪽으로 많이 휘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축과 약축 부분에 관한 개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강축과 약축은 역학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기본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 하나예요. 얘네 부분. 그래서 얘네가 강축, 얘네가 약축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냐면 강축에 대해서는 이 길이가 얼마만큼 되냐면 전체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10m죠. 전체 길이가 10m죠. 6에서 4 다음 10이죠. 그럼 10m입니다. 10이니까 다 미리로 고치면 1000mm죠. 그렇죠? 1000mm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건 강축으로 휘어집니까? 약축으로 많이 휘어집니까? 약축으로 많이 휘어지니까 약축 방향으로 어떻게 했다고 해요? 횡지지했다고 해요.
약축으로. 이게 이쪽과 이쪽으로 많이 휘어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쪽으로 뭐 했다고요? 횡지지, 휘어지지 않도록 횡지지를 했다고. 이렇게 횡지지 하게 되면 부재가 이렇게 휘어지던 게 이렇게 휘어지게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한 게 아니고 뭐죠? 6대4 개념으로 한 거예요 이게. 6대4.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6m고 여기가 얼마예요? 4m가 됩니다.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하냐면 강축과 약축일 때를 다 따져보고 약축일 땐 또 뭐 해야 돼요? 6m일 때와 4m일 때의 각각 세 장비를 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를 구해야 되는 문제 하나입니다. 그럼 그렇게 나온 세 개 중에서 가장 무슨 값? 큰 값. 왜냐하면 여기서는 뭘 구하라는 게 없냐면 뭘 구하라는 게 없어요? 강축에 대한 세량비가 얼마인지 약축에 대한 세량비가 얼마인지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죠? 다 통틀어 봤을 때 이 부재의 휨 자굴 강도를 결정하는 세량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설계상의 세량비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럼 설계상의 세량비가 얼마냐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장 큰 값. 가장 세량비가 클 때가 자굴이 제일 심할 때거든요. 그럼 그 자굴이 제일 심할 때 부재를 설계해서 자굴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그보다 세량비가 적을 때는 자굴이 생길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조건일 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값 중에서 가장 무슨 값? 큰 값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1, 2, 3, 4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예요? 120.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럼 그렇게 찍어도 되고 어차피 찍어야 되잖아요. 시간 없어서 못 풀었는데 최악의 조건은 제일 큰 거죠. 도안이는 뭐죠? 왜냐하면 출제자가 생각이 있는 출제자라고 한다면 120을 제일 큰 값을 놓지 않겠죠. 답을 뭐죠? 2번 100을 놓았겠죠. 아니 제 말은 답이 120인데 120이 되도록 안 하고 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아니 답은 120이라고요. 120인데 생각이 있는 출제라고 한다면 딱 봐도 제일 큰 게 120이잖아요. 그러니까 120을 안 놓고 예를 들어서 뭐냐 동그라미 2번을 한 150 했다고 그러면 150 해놓고 150은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50이니까 제일 큰 거니까 150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낼 건데 이번 출제자는 뭐죠?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120인데 그게 120이 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게 모르면 가장 큰 값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왜 세량비는 가장 큰 거 찾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찍었을 때. 근데 뭐 찍어서 할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뭐 알아야 돼요? 세량비 공식 알아야 되죠. 뭐 분해? 단멜 2차 반경 분해. KL이죠. 그렇죠? 그럼 R은 단멜 2차 반경, L은 부재의 길이, K는 지점에 대한 개수값, 자굴 길이 개수값.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는 크게 나눠서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강축일 때 세량비. 또 뭐죠? 약축일 때의 세량비.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럼 강축일 때는 자, R분의 K에 R이 얼마요? 주어졌죠? 강축일 때의 단멜 2차 반경은 얼마다? 100. 그죠? 100이라 그랬죠? 그럼 100분의 그 다음에 K값. 강축일 때는 횡지지 돼 있지 않죠? 약축일 때 횡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강축일 때는 횡지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축일 때는 이거죠. 이 전체 길이죠. 얘네가 이쪽과 이쪽으로 잘 자굴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강축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자굴이 되는 값을 알아보면 세량비를 알아보면 이 길이 전체인데 지점의 지점과 상하 지점이 한 단은 힌지고 타단은 뭐죠? 고중단이죠. 그러면 한 단이 힌지고 타단이 고중단이면 얼마예요? 개수값 0.7이죠. 그럼 얘는 0.7 곱하기 부재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얼마? 만. 계산은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딱딱 바로 나오도록 해놨어요. 지저분하게 안 해놨어요. 하면 얼마예요? 70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70 나왔다고 해서 70 답하시면 1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약축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6m일 때와 4m일 때. 이걸 왜 따져줘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전부 다 힌지면 따질 필요 없죠. 긴 것 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힌지고 여기도 뭐죠? 힌지죠. 근데 여기는 힌지고 여기가 뭐죠? 고정단이죠. 그런데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게 딱 봐도 그럼 여기는 고정단이고 여기 힌지인데 짧죠. 짧은데 지점의 상태가 자굴이 안 되도록 잡고 있죠. 이거보다는. 그럼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이것만 고려하면 돼. 왜? 이쪽도 힌지로 돼 있죠. 그 여기는 힌지인지 어떻게 하냐면 가세를 가지고 횡지지할 때는 절대 고정단도 안 해요.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힌지로. 그래서 가세로 횡지지할 때는 항상 힌지예요. 지점의 상태는. 여기도 힌지, 여기도 힌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힌지하고 힌지 고정단하고 누가 지점의 상태에 자굴이 더 안 생겨요. 이게 안 생기잖아. 이건 0.7이고 이건 1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는 두 개 다 고려해야 되지만. 그럼 두 개 다 고려했을 때 6m 있을 때 보면 약축에 대해서 단미차 반경 얼마예요? 50이죠. 50분의 그 다음에 지점의 상태는 양쪽이 다 힌지죠. 그럼 힌지니까 1 곱하기 부재 길이는 6m죠. 6,000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120. 그렇죠? 12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20 끝이죠 뭐. 이거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왜? 120보다 큰 값이 없으니까. 120보다 큰 값이 없기 때문에 끝이에요. 120보다 큰 값이 있으면 혹시라도 이게 큰 값인지 고려하겠지만은 없죠. 그럼 120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m일 때 고려해보면 4m일 때 약축은 50 똑같죠. 근데 지점의 상태가 하나는 고정단 하나는 힌지죠. 그럼 얼마예요? 0.7이에요. 0.7 곱하기 부재 길이 4,000. 그렇죠? 얘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56 나와요. 이 수치값이 보기에 다 있죠. 보기 다 있어요. 56, 70, 120 하나만 이제 100만 이제 딱 없는 거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값 120 하면 되죠. 됐나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거 구하라 그러면 횡치지가 안 됐을 때는 만약에 강축에 대해서 구하세요, 약축에 대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강축에서 구하면 되고 약축 구하면 돼요. 근데 강축, 약축 안 나와 있고 세장비 구하세요 그러면 강축, 약축 중에 뭐 하면 돼요? 무조건 약축 가지고 하면 돼요. 약축이 자굴이 될 세장비가 크니까. 그런데 뭐가 돼 있을 때? 횡치지가 돼 있을 땐 따져봐야 돼요. 횡치지가 돼 있으면 강축에 대한 값과 약축에 대한 값이 지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고 이게. 무슨 아세요? 그때는 이제 두 개를 다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축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횡치지 돼 있다. 볼 거 없죠. 강축을 할 필요도 없죠. 가장 최악의 상태 하는 거니까. 그럼 약축만 하면 돼요. 근데 약축에 뭐가 돼 있을 경우 횡치지 돼 있을 때는 두 개를 따져봐야 돼요. 왜? 강축보다 세량비가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게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볼 때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만약에 이 중간에 횡치지하는 게 이 위아래가 같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되죠. 둘 다 할 필요 없죠. 하나인데 조심하실 게 지점의 상태가 같으면 하나면 되지만 다르면 따져봐야 돼요. 이 지점의 상태가 자굴이 될 위험이 큰 쪽만 하면 된다고요. 이거와 같이 이건 확인하기 6m, 4m인데 지점의 상태가 같으면 6m로 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지점의 상태가 다를 경우에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얘네는 고정단, 얘네는 힌지고 얘네 힌지니까 힌지인데다가 뭐죠? 길이까지 길으니까 당연히 이것만 고려하면 돼. 이게 자굴이 될 위험이 크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 돼. 이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럼 이거 둘 중에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도 뭐 중난이도 문제죠. 왜냐하면 이 5번 문제는
충전형 합성 기둥인데 이거는 기본서 690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 언제 했냐면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 이론 시간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뭐 얘기했고 동그라미 1번 다 기출이에요. 동그라미 3번 4번도 다 마찬가지예요. 3번은 강제죠. 강제나 철근에 대한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합성 기둥에서 얼마를 넘어서면 안 돼요? 650이잖아요. 650. 그리고 4번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는 경량이냐 경량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강도가. 근데 지금 경량이라고 했으니까 70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그렇죠?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6번 문제. 이 6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이 6번 문제는 책에 있어요. 기본서 411페이지에 있어요. 411페이지에. 근데 기본 이론 시간도 그렇고 심화 이론 시간에 설명을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기본서 411페이지 있는데 딱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얘네 위까지 설명했어요. 얘네 위까지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까지 설명했고 그 바로 밑부분에 얘네가 있어요. 그까지는 안 했어요. 뭐 이것까지 나오겠느냐? 이건 어려워서 아이고 심화 과정 하면서도 이것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나왔어요. 이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배려를 하면 안 돼요. 수험생들은. 여기까지 하면 포기할 거야. 근데 심화 과정 때라도 한번 다뤄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기본서 보시면 딱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심화 과정 때 했던 내용 바로 밑에 있는 내용 중 하나예요.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콘크리트 각 등급 강도는 우리 품질 관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콘크리트 품질 관리할 때. 두 요건이 충족되는 만족할 만한 거로 간주하는데 가번 기억의 연속값 3번이죠. 항상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찾았을 거예요. 강도 테스트 할 때 우리가 샘플 몇 개? 3개, 3번. 그건 아마 그래서 아마 3번이냐 4번이냐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번의 연속 강도 시험 결과 그 평균값이 기준값 이상은 돼야 돼요. 그 평균값이. 기준값이 90%가 아니고 FCK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에 보면 개개 시험 강도 시험 값이 FCK가 35MPa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값이 3.5MPa 이상이 돼야 되고 FCK가 만약에 35MPa 초과할 때는 그 기준값의 9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르면 틀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7번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하난이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 등본부 하나 중에 저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기본서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297에서 298 사이에 있죠. 이건 기본 이론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 기출입니다. 1번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2번 기둥 및 이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둥 및 기초의 영향 면적은 부하 면적의 몇 배? 4배. 부하 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영향 면적의 단순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계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얼마? 0.5잖아요. 0.5 이상 되고 두 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0.4 이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또 뭐죠? 보다 작을 수 없다. 작을 수 없다니까 이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8번 문제. 이 8번 문제가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이거는 누가 계산을 잘하느냐 뭐 그런 문제예요. 지저분한 문제죠. 솔직히 얘기하면 8번 문제는 원래는 이거는 이렇게 내면 안 돼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이걸 어떻게 냈어야 되냐면 어떻게 냈어야 돼요? X축 부분을 연단위 하든지 아니면 20이 아니고 뭐죠? 30을 하든지. 알겠어요? 30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리만큼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연단에 2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문제는 그러니까 축이동하는 거 좋다는 얘기예요. 축이동하는 거 좋은데 축이동 하더라도 여기를 내면 우리가 여기일 때 공식과 여기 있는 공식을 외웠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뭐가 되면 떨어진다 그러면 이 거리만큼 떨어지면 그렇죠? 그럼 이 값에 대한 2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전혀 얼토당토 않게 뭐죠? 얼마 떨어졌어요? 그냥 20 떨어진다고 돼요. 그럼 이건 무식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그러면 이 축에서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평행 이동했을 때 단면 2차 모멘트 식입니다. 그러면 이 XX축이니까 얘네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 일대의 단면 2차 모멘트에다가 플러스 이 단면이 이만큼 뭐 한 거죠? 평행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에다가 이 단면의 면적에다가 곱하기 이동한 거리 얼마죠? 변신거리 2의 뭐죠?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식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구하면 이거야 뭐 이거 단면 2차 모멘트 12분의 BH3승 플러스 A는 B 곱하기 H 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곱하기 E는 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 도형의 도심까지 거리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 20하고 여기 30하고 더한 값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12분의 B가 얼마예요? 20.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뭐가 다행스러워요? 다행히도 문제 그림도 센치고 보기도 뭐죠? 센치라서 다행이죠. 문제 보기는 센치고 그 그림은 센치고 문제 보기는 뭐죠? 미리로 나왔다 그러면 단위 변환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저분해져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죠? 그래서 B가 얼마죠? 지금 20 곱하기 H가 얼마죠? 60 60에서 이런 게 지저분한 거예요. 이걸 세제곱 해야 되기 때문에 60 곱하기 60 곱하기 곱하기를 누가 잘하냐 그거 한 거라니까요. 플러스 B 곱하기 H니까 B가 얼마죠? 20. 그 다음에 H 얼마요? 60 곱하기 E는 여기 20 여기 30 총합이 50 이렇게 이건 뭐 계산하는 거 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 근데 계산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이게 또 약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하나는 약분되겠네요. 5, 20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얘네 뭐죠? 5잖아요. 이제 이거 하나 되고 그럼 5, 2 100이죠. 그 다음에 6, 6 36 그나마 그나마 뭐 나름대로 배려한 거예요. 5, 20 100이고 그 다음 6, 6 36에 0 2개 그러면 3, 6 0, 0, 0,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근데 한 곱이는 또 한 곱이가 남았죠. 그러니까 6이 12, 00 그 다음에 5, 5, 25, 0,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12에다가 25를 또 곱해야 되잖아요. 짜증나요. 공분. 그러면 이거 하면 300 나올걸요, 이거 12 곱하기 하면 300.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하면 336. 그렇죠? 336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8번도 상난이도 문제 아니에요. 중난이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9번. 9번은 하난이도죠. 9번 문제는 점수 주는 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역학을 그렇게 많이 어렵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역학은. 단지 시간 내에 못 풀 뿐이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으면. 그러니까 많은 걸 어렵게 한다고, 어차피 어렵게 하는 거죠. 시험장 가도 못 풀어요. 무사히세요? 어려운 거는 어떤 게 어려운 걸 나왔을 때 푸는 거냐면, 어려운 걸 뭐죠? 간단하게 풀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뭐죠? 딱 몇 가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어려운 거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것은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얼마예요? 10. 그런데 뭐 구하는 거예요, 지금? BC 구하는 거죠. 이거 구하는 거 맞죠? BC 구하는 거 맞죠? 그럼 딱 보죠.
이거 잡아당기면 BC는 압축의 인장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걸 잡아당기면 얘네 AC는 늘어날 거고 얘네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BC는 압축이죠. 그럼 다 보세요. 2번 아니면 4번이죠. 이걸 1번, 2번 중에 1번, 3번 중에 찍으신 분들은 아무리 찍더라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고 찍어도 뭐 어떤 그런 게 있죠. 아무리 찍더라도 1번, 3번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2번이냐 3번이냐 고민하고 찍는 거는 오케이 그까지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는 가져야죠. 그럼 BC는 압축이죠. 그럼 이제 이거 닮은꼴 쓰면 되죠? 예, 닮은꼴. 왜? 수치가 주어졌죠. 4, 4. 됐나요? 그럼 4, 4 주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돼? 그럼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1대 1대 루트 2하고 똑같죠? 어차피 이것분에 이거 하면 이거 다 약분 되는 거니까 1대 1대 루트 2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10이란 얘기예요. 이게 10. 그죠? 이게 10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죠? 이게 10일 때 얘네가 얼마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닮은 꼴이니까 얘네가 몇 배? 곱하기 10이죠. 10배잖아요. 그럼 다 뭐 하면 돼요? 여기도 10배, 여기도 10배 하면 되죠. 그럼 여기도 10, 여기도 10배 하면 10 루트 2. 그럼 얘네는 10 루트 2. 끝이죠. 그럼 점수 주는 거죠. 이거. 이런 건 트러스 부재력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시간 걸려서 안 돼요. 그럼 바로 닮은 꼴. 1대 1대 루트 2. 만약에 수치가 안 나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재가 가지고 하는데 수치가 딱딱 나오면 1대 1 두 개가 수치가 같으면 얘네가 90도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45도, 45도. 그렇죠? 바로 나오죠. 10번 문제는 더욱더 틀리면 돼야 안 돼요. 더욱더 안 돼요. 10번 문제는 최대 인장 응력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인장 응력도 구하세요 하게 되면 이 공식, 정말 공식이에요. 진짜. 등분파중일 때 최대 인장 응력도 구하세요. 그러면 최대 인장 응력도는 얼마가 돼요? Z분의 M이에요. 그렇죠? 인장의 응력은 Z분의 M이에요. 단면 개수. 얘네 최대 힘 모멘트.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죠? 그래서 8번 문제는 기본서 3-27페이지 나오고 9번 문제는 기본서 3-12페이지 12페이지 10번 문제는 기본서 3-126페이지 3-126페이지 나옵니다. 그럼 M은 등분파 중에 최대 힘 모멘트는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Z 단면기수는 사각형일 때 단면기수 얼마예요? 6분의 BH 제곱. 그럼 무조건 외우시라고 했죠? 예. 6분의 BH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 끝이죠. 계산하면. 이거 끝하면. 얘네 1로 넘어가고 위로 가면 되죠. 그럼 얘네 8하고 6이니까 2로 하면 2, 3은 6, 2, 4, 8. 그러면 4 BH 제곱분의 3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1번 문제 판별식. 틀리면 안 돼요. 11번 문제 판별식 틀리시면 안 됩니다. 보기의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반부강 이전해도 되고 3 넣고 마이너스 하셔도 되고 뭘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게 되죠. 자, 반력수 몇 개? 2개, 2개, 4개 플러스 부재수 하나, 둘, 셋, 4개죠. 4개. 강절점수 여기 부재수 마이너스 1 부재수 마이너스 1 몇 개? 2개 마이너스 절점수 지점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얼마? 0. 0이죠. 정정 구조물.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걸 틀린다는 것은 역학을 거의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힌지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여기는 힌지가 있어요. 생각할 뿐이지. 근데 힌지가 있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뭐 이거 가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진 게 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건 차이가 있겠죠. 부재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 부재와 이렇게 된 부재는 틀리죠. 그건 틀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부재가 강절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재는 강절점이 있는 거죠. 이 부재와 이 부재 사이에 강하게 접합되어 있으니까 이 표시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냐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하나가 있을 때는 이거든 그냥 이거든 상관이 없어요. 쓸 게 없는데 뭐.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영차. 그렇죠?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그래서 11문제도 한 난이도 문제예요. 이 정도 문제는. 12번. 12번 문제는 이거는 뭐 여기저기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페이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건데 1번 같은 경우에 옳은 거 찾는 건데 이것도 거의 하단위도 문제죠. 이거는 강중도 아니고요. 이거는 옳은 것은 옳은 거지만 강도 설계법에서 파겟이 휨 설계할 때 우리 나오죠. 극한 변형률은 얼마요? 0.003이죠. 그렇죠? 0.003. 그리고 2번 이건 탄성계수에서 나오죠.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따라 그 값은 뭐한다? 달라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보통일 때 8500에 3루트 FCK에 델타 F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에 따라 달라져요? FCK가 크면 클수록 이것도 커지죠. 그렇죠? 얘네가 적어지면 적어지고 이거 적어져요. 탄성계수 강제는 뭐하지만 일정하지만 콘크리트는 FCK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3번 할선 탄성계수. 여러분 할선 탄성계수하고 초기 접선 탄성계수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그 두 개 중에서 초기 접선 부분, 즉 초기 선형, 탄성을 얘기하는 거죠. 초기 탄성, 선형 상태를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 누구죠? 초기 접선 계수죠. 그러면 할선 탄성 계수는 뭐 결정해요? 단면 결정. 단면 결정이나 응력 계산할 때 쓴다고 얘기했죠. 그죠? 단면 결정이나 응력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할선 탄성 계수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압축 강도 실험 시 하중을 가하는 제하 속도는 강도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완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공시체 크기하고 강도 제하 속도하고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제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파괴. 속도가 빠르면 파괴될 위험이 크니까 콘크리트 강도는 커야 되죠. 기억나세요? 공시체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중을 가하면 속도는 똑같을 때 하중을 가하면 파괴될 위험이 적죠. 왜 힘이 분산되니까. 그럼 강도가 작아도 되죠. 하지만 공시체 강도가 뭐하면 작을수록 파괴될 위험이 크니까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강도는 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다 설명했던 거예요. 기본 과정 때. 13번. 13번 틀리시면 안 되죠. 인장철건비. 물어보는 게 항상 어디에 올라가요? 물어보는 게 항상 위에 가요. 인장철건냐.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이 밑에. 콘크리트 단면적 BD. 기본 과정 때 이거 철공 콘크리트 처음 시작할 때 기호에서 설명한 거예요. 기본서 380페이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서울시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얘는 기출이에요. 똑같은 숫자는 다르지만. 그럼 AS 얼마요? 단면적 600이죠. 단면적 600. B가 얼마요? 300. D 500이죠. 500. 그렇죠? 이것도 또 그거네요. 계산이에요, 계산. 얼마에 0.003.
0.04 0.004 이렇게 돼요. 14번 문제도 한은 아니지만 뭐 중 정도에 속하겠죠. 강도 설계법의 하중조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중조합 나올 때가 됐다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몇 번이죠? 옳은 거죠. 몇 번? 4번이죠. 4번. 지진 하중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1이 붙거든요. 1이. 그리고 뭐가 없으면, 활하중이 없으면 고정하중 앞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0.9가 붙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활하중이 있어야 고정하중 앞에 뭐가 붙어요? 1.2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1번 1.2D라는 것은 없어요. 이런 거 자체는. 그리고 2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거 1.2D 1.6L이잖아요. 그렇죠? 3번은 뭐가 틀렸어요? 3번은 0.5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저 어려운 거예요. 0.5가 아니고 0.65예요. 뭐 앞에? 활하중 앞, 풍하중 앞에.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건데 하중조합 중에서 이게 있어요. 1.2D 플러스 1.6이 있고요. 이 1.6 옆에 가로에서 지붕의 활하중 또는 뭐 있냐면 적설하중 또는 강화중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 또는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뭘 쓴 거예요? S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활하중이 없고 고중하중만 있고 적설하중이 1.6일 때는 풍하중도 크게 될 확률은 떨어지죠. 그래서 풍하중은 1보다 작은 값을 쓰는 거예요. 원래 하중계수는 큰 값을 쓰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하게 될 때 앞에 활하중일 때는 1.0L 이걸 쓰든지, 또는 만약에 풍하중을 쓴다 그러면 0.65 이걸 쓰게 됩니다. 이렇게 써요. 됐죠? 그래서 얘네 또는 얘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쓰냐면 이거 쓰고 얘네 쓰고 얘네 쓴 거예요. 그러니까 0. 얼마 돼야 돼요? 65.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14번 문제는 3번 가지고 답을 만들었을 거예요. 옳은 거 찾을 때. 그래서 0.65를 가지고 집어넣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처음 문제를 만들 때는. 그리고 4번은 0.9D 하고 플러스 1.0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었을 거예요. 아니면 0.9 앞에다가 1.2를 했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냈을 거예요. 내니까 거의 못 맞춘 거예요. 너무 어렵다 해서 아마 이건 문제를 바꿨을 거예요. 중간에. 그럴 가능성이 큰 문제예요. 왜? 제가 문제 출제했다 그러면 이거 절대 4번 답 안 만들어요. 3번 만들지. 그럼 평균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곡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예. 하나 아는 건데 그 아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유일하게 14번만 하나 알았다. 그럼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 중에서 하나 끈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 수험생들이 신경 안 쓰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답을 안 만들었다는 게 천만다행이죠. 15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예요. 15번. 기본서 있어요, 없어요? 기본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본서 342페이지에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안 했어요. 지진하중 다 있는데 지진하중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성능설계법이 있어요. 성능설계법이 나오는데 야 이것까지 해야 되겠냐 하고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딱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 한 페이지에. 그 한 페이지 표가 있는데 솔직히 그 표까지 외우라 그러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 표를 가지고 냈어요. 예. 제가 책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도 가지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건 설명 안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안 드린 건 안 드린다 얘기해야죠. 답은 2번인데 그 표에 보시면 기본서 342페이지 표에 보시면 표가 쫙 나와요. 그게 내진 등급 특일 때, 내진 등급 1일 때, 내진 등급 2일 때 최소 성능 목표를 위한 기준값이 있다고요.
그 기준값이 인명 안정일 때 그리고 붕괴일 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표 부분에 관해서 체크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표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그거 한번 손댈 수도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만 다른 건 안 보더라도 표만 하나 체크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상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6번. 16번요. 상난이도 문제로 분류는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어렵게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 과정 때 한 거예요. 이걸 기본 과정 뻥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기본 과정 됐다고? 좋아. 여기 보세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 문제 중에서 16번 문제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딱 4번 하나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서 410페이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오타 나온 거예요. 쪼개임 인장 강도 시험 결과는 기출이에요. 쪼개임 인장 강도 시험 결과는 현장 콘크리트 적합성 파단이 아니고 뭐예요? 판단이에요. 판단. 그래서 이신청 기간 끝났죠? 이신청 기간 끝났죠? 안 끝났어요? 끝났죠? 안 끝났나? 오늘까지인가? 수요일까지죠? 끝났죠? 솔직히 이 신청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4번은 판단과 파단은 틀리죠. 판단과 파단은 틀려요. 그 만약에 나는 파단으로 봤다. 그러면 4번도 뭐 돼야 돼요? 4번도 뭐죠?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파단과 판단은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쪼개임 인장 강도, 우리가 보통 인장 강도를 테스트할 때 압축 강도처럼 양쪽이 자꾸 잡아당기는 인장 강도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업 시간에 아마 수업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압축 강도 시험할 때 이렇게 눌러서 압축 강도 하는데 인장 강도도 원래 하려면 양쪽을 자꾸 당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어려워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눕혀가지고 눌리면 쪼개임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시험에 뭐 한다고요? 그게 강도로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쪼개임 인장 강도 시험 결과는 현장 콘크리트 적합성 파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단 기준이 아니죠. 판단 기준이지. 그렇죠? 그래서 오차난 거 오타. 아무튼 그래요. 자, 그렇게 되고 아무튼 그렇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16번 문제 자체가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아마 그거 빼고는 다른 건 제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 뭐 배웠냐면 이거 기억했던 거 기억나세요? 파괴 개수. 이거 했어 안 했어요? 이거 했죠. 계산 문제로 나와가지고 기본 과정 때 했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람다가 뭐예요? 경량 콘크리트 개수. 그러면 이 파괴 개수는 보통 콘크리트일 때는 1이죠. 경량일 때는 전 경량이냐 아니면 모래 경량이 따라 틀리죠. 0.75, 0.85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값일 때 보통 콘크리트일 때와 경량 콘크리트 값이 같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1번, 휜제의 균열 발생, 전담, 부착 등 콘크리트 인장료 발생 조건별로 적합한 인장료도 시험방 평가해야 된다. 뭐 그렇겠죠. 2번, FCK 값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괴 개수입니다. FR. 얘네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산정할 때 동일한 FCK를 갖는데요. FCK를. 그런데 경량 콘크리트와 일반 중량 콘크리트 FR은 동일하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게 모래 경량이면 0.85가 들어가는데 값이 더 작게 나오죠. 일반인 것보다. 그리고 전 경량이면 0.75가 들어가야 돼요. 완전 다르죠. 이게 답은 2번이에요. 기본서 42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423페이지에. 체크돼 있어요. 여러분 책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 문제로. 기본 과제 때 했던 거예요. 그리고 3번 보세요. 시험 없이 계산으로 산정된 콘크리트 파괴 개수 FR과 쪼개 민장 강도는 FCK에 비례한다. FCK 비례하잖아요. 파괴 개수. 그죠? 그 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은 기본서 410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4번은 기본서 410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17번. 17번 틀리시면 안 되죠. 이거는 뭐 한난이도 문제입니다. 철공 콘크리트 구조에서 인장을 받는 SD500, D22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이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철근 지름의 몇 배이냐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중량 콘크리트 설계 중 강도 F 중 25고 도막은 없다. 그럼 뭐 알아야 돼 이거? 표준 갈고리를 갖는 기본 정착 길이 알아야 되죠. 식. 뭐가 돼요? 람다 루트 FCK분의 0. 얼마? 24 베타 그리고 DFY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0.24 곱하기 베타 값 얼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도막은 없다. 도막은 없다. 그죠? 그럼 1 곱하기 D는요? 22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22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22 집어넣게 되면 계산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름 D의 몇 배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D는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D는. D를 계산하면 안 돼요. D를 계산하면 계산할 D가 없어지잖아요. 비교할 D가 없다. D의 몇 배냐 했는데. 그렇죠? 곱하기. FI 얼마예요? 그렇죠. SD 500 할 때 500이 항복 강도죠. 그럼 500. 그리고 람다 값 얼마예요? 일반 중량 콘크리트니까 람다 값 1이죠. 1 곱하기 FCK 얼마예요? 25. 그럼 이거 얼마 돼요? 5죠. 루트 벗기면. 그럼 딱 약분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5, 100. 그럼 100에다가 0.24 곱하면 24. 그래서 24D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D의 몇 배냐 그랬잖아요. 아시겠어요? D의 몇 배냐. 그래야 이게 풀리니까. 이거를요, 24에다가 이제 21을 곱하기 시작하면 22 곱하면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되겠죠. 이거 해놓고 난 뒤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D의 몇 배냐 하니까 D는 그대로 둬야죠. 그게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이 교재 없어요. 18번 교재 없어요. 교재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철골 구조 중에서 매입형 합성구조 안에 뭐 스터드 앵커, 그러니까 앵커, 스터드 앵커에 대한 설명이에요. 스터드 앵커에 대한 설명인데 얘네 부분은 스터드 앵커 부분의 최소 높이하고 뭐죠? 판폭 두께비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가 있어요? 높이하고 두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냐면 제가 스터드 앵커 항상 얘기할 때 우리 합성구조 할 때 스터드 앵커 얘기할 때 뭐 얘기하냐면 두께는 뭐 해야 돼요? 얇아야 되고 높이는 높아야 돼요. 두께가 얇아야 스터드 앵커가 많이 들어가고 높이가 높아야 전단에서 잡아주는 힘이 골 데커 플레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잡아주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께비를 하는 거예요. 판폭 두께비 하듯이. 그게 이제 전단일 때 보통 콘크리트 D분의 H가 얼마냐면 5. A 있죠? A가 5라고요. 5. 그래서 전단의 판폭 두께비 개념이 되는 두께와 높이의 B는 5가 되고 경량 콘크리트는 7. B가 7입니다. 그럼 인장일 때는 그보다 더 커야 되죠. 인장일 때는 보통 콘크리트일 때는 8. 경량 콘크리트일 때는 10. 그리고 전단하고 인장의 조합은 8입니다. 8. 그래서 A가 5, B가 7, C가 8, D가 10, E가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했죠. 가장 작은 거 뭐죠? A. 가장 큰 거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틀려야죠. 이건 찍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19번. 18번 문제는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19번 틀리시면 안 되죠. 3번하고 4번은 뭐 같은 문제잖아요. 같은 거. 혼용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경우도 혼용하면 안 된다. 2번, 그러니까 1, 2, 3, 4번이 다 기출이에요. 이거는. 다 기출이에요. 말뚝기초 나온 거. 1번, 말뚝기초의 허용 취지라고 말뚝기 취득에 따르는 것만 한다. 맞죠? 기본서 85페이지 나옵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2번, 말뚝기초 설계에 있어서 하중의 편심에 대해서 검토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편심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기출이었어요. 서울시에 예전에 나올 때. 3번, 동일한 구조물에서 지지 말뚝과 혼용하면 안 되고요. 타입 다른 것도 혼용하면 안 되죠.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기본서 622페이지에서 623페이지에 나옵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다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와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상난이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 이론 시간에 다 설명한 겁니다. 1번 고장력 볼트 미끄럼 한계 상태 이거 기억나세요? 미끄럼 한계 상태 구할 때 미구장전 할 때 미필장전이라고 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얘기예요. 미끄럼 한계 상태에 대한 마찰 접합 설계 강도에서 볼트 구멍 종류에 따라 강도 감소 계수 달라졌잖아요. 표준 구멍이냐 대형 구멍이냐 그게 직강이냐 슬롯이냐 다 틀렸잖아요. 맞죠? 2번 고장력 볼트 마찰 볼트에 끼움제를 사용할 경우 미끄럼에 관련된 모든 접착면의 미끄럼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필러 끼움제가 필러잖아요. 필러도 미끄럼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찰 처리해야 안 해요. 그것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지압 한계 상태. 이 3번은요 기출이에요. 3번은 기출이에요. 3번은 기출이에요. 안타까워요. 지압 한계 상태에 대한 볼트 구멍의 설계 강도의 강도 감소해서 얼마예요? 0.75죠. 딱 정해져 있어요. 0.75. 0.75예요. 지압 강도 산지 구멍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구멍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냐면 동그라미 1번 미끄럼 한계 상태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지압, 인장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요. 값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물며 동그라미 3번 이 내용은 강도 감소해서가 0.75가 되는 게 뭐냐면 18년도 서울시 9급 상반기에 나왔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4번도 교재에 있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4번은 수업시간 설명 안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1, 2, 3번은 다 설명드렸고 4번만 설명 안 드렸던 거예요. 책에 있지만은. 지압접합에서 전단 또는 인장에 의한 소요 응력 F가 설계 응력, 조합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응력의 20% 이하이면 조합 응력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 난이도 자체가 철공 콘크리트에서 뭐가 나왔냐면 시공적인 문제들이 있죠. 콘크리트 뭐 강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그 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조금 뭐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능 문제 중에서 교재에 없는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아까 18번. 교재에 없는 문제가 딱 한 문제. 한 문제 나왔고요. 한 문제 나왔고, 그렇죠?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부분이 세 문제.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문제가 딱 세 문제. 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까지 심화 이론 부분을 제끼고 기본 이론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1번 문제까지 하면 네 문제.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서 안 한 문제는 4문제. 아시겠어요? 기본 이론에서 안 한 문제 4문제라고요. 4문제. 아시겠어요? 심화 이론에서 안 한 문제는 3문제. 책이 없는 문제는 1문제. 아시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낄 때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계산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계산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때까지 기출 변형 문제를 가지고 풀었지만은 뭐에 대한 훈련이 안 됐냐면 실전에 대한 문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부분과 실질적으로 뭐죠? 내가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스타일 부분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우리가 지압 부분에 관한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죠? 0.75라고 그죠? 0.75하고 강도감수 0.75하고 외웠는데 그게 0.75가 나오지 않고 뭐죠? 만약 0.65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답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뭐죠? 구멍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되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더라도 이게 이건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실전에 대한 문제 스킬이 부족해서 그래요. 계속 실전 문제를 바꿔서 풀어보고 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 훈련이 일단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계산 문제에 대한 정리가 또 부족하다는 거. 그런 보이죠. 서울시 문제를 하려면. 그래서 기본 이제 끝나면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3월 10일이죠. 3월 10일 맞나? 3월 10일, 3월 9일인가? 3월 9일 날 이제 기본 이론, 테마별 핵심 정리 부분, 테마별 핵심 정리, 기본 문풀이죠. 테마별 핵심 정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들어갈 때 솔시 부분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계산 문제에 대한 정리는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부분, 물론 역학도 좀 정리하겠지만은 먼저 철공 콘크리트나 아니면 철골이나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공식들하고 계산 문제 어떤 예제 문제하고 계산 문제, 그러니까 공식 정리하고 예제 정리하고 해서 한번 한 테마를 가지고 계산 문제 테마 정리 한번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테마 정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테마 정리 한번 할 겁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기본 테마 기본 문풀 할 때 그 테마별 핵심 정리 그때 한번 정리할 거고 그게 끝나면 4월 달부터 이제 뭐냐면 실전 문풀 수문제식 뭐 한 해에 2회씩 풀기도 하고 뭐 계속 푸는 거예요. 문제를 실전에 가깝게 문제 풀어보고 테스트하고 기본서에 내가 또 어디 있는 것도 찾고 그런 훈련을 몇 회에 걸쳐서 해야지만 이런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 시험 봤던 분들은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번에 솔시라도 점수가 좀 안 돼서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큰 뭐죠? 아주 큰 파도가 오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거예요. 이 파도가 다였을까로 생각했는데 뭐죠?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게 되죠. 엄청난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여러분 교훈 삼아가지고 역학도 좀 정리하시고 역학 내 포기하지 그렇게 하신 분들은 역학 부분 꼭 정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솔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역학 부분 꼭 한번 정리하세요. 제가 그냥 어려운 거 안 해도 돼요. 어려운 걸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부분 내용들만 다 정리하셔도 이번 역학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솔시 9급 상반기 해설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부 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